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2월 28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3차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대확산은 9주 만에 감소세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이 효과가 없다는 가짜 뉴스가 계속 나돌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3차 추가 접종으로 감염의 확산을 막은 뒤 최선의 대응책을 다시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윤 후보의 혐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토론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동행 여부에 대해 아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당은 선대위 인적 쇄신 등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명과 사과에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후속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줄어든 데 대해 정부는 환자 감소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은 87만 명, 영업이익은 43% 줄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장남의 입시비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인 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장남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혹은 100% 거짓말이라면서 아들의 성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마구 거짓말을. 가족 측근의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이른바 비호감 대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추가 대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처벌 목표를 이뤘는지 국민 통합엔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탈을 의식한 듯 원칙적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서 대사면 이거는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헌에 대해선 촛불혁명 후 전면 개헌할 시기를 놓쳐 이제는 점진적 개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상징적 조치로 여의도가 아닌 세종에서 대통령 취임식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선 복지를 강화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전근대적 사고라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수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낮은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사람들의 불안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이 후보 후원 회장으로 선대위에 본격 합류하는 등 원팀 행보에도 속도가 더해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탈당자를 일괄 복당시키고 열린민주당 통합까지 매듭지을 예정인데 이 후보는 법력권 결집과 정책행보 양날개로 야권과 차별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추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엔 얼마든 외부 검증을 받겠다면서 김 씨의 선거운동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구속을 담당하진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박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찾아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조화돼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가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고 추가로 나온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얼마든 검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김 씨의 선거운동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보다 심한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호남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토론 내내 예전과 달리 두 손을 깍지 낀 채 모으고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집권 이후 개혁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배우자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고 대통령이 사정 업무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며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문재인 정부처럼 방치하지 않고 초당적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윤 후보 측은 당분간 정책 발표에 주력하며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가라앉히고 대선 후보로서 광폭행보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폭력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라며 편지 2통을 공개했죠.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 전달했다는 장종원의 자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만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편지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 조폭 출신인 이 박철민의 친구인 이 박철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박철민 씨는 자신이 성남시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에서 10년 동안 활동했고 이 후보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윗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자금책, 조직의 동료인 장모 씨를 전달책으로 지목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는 바로 이 장 씨가 박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자 편지에는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것은 7차례 정도, 10억 원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때죠. 올해 3월 21일자 편지에는 검사실에 불러줘, 이재명 건은 협조할 테니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편지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누군가 사후에 추가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장 씨는 자신의 글씨체와 다른 부분들을 꼬집으며 첫 번째 편지는 부분 위조, 두 번째 편지는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필적 감정 업체 또한 장 씨의 주장대로 2건의 편지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맥락도 증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관련 의혹과 당내 분란 등을 감추려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해당 편지를 공개한 김진태 전 의원은 심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검찰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편지를 한 사람은 받았다 하고 한 사람은 그런 편지 쓴 적이 없다고 하니까 두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가 대질신문하고 필적 감정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될 책무가 이제 검찰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무조건 100%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 박철민 조폭의 뭐 대리인도 아니고요. 하여튼 좀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수사를 해서 명쾌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뇌물 증거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역풍을 맞았죠. 박철민 씨가 자금책으로 지목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박 씨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뭐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 10억 정도 사업. 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있지도 않는 그 이재명 지사님 비의 사실을 공익 제보를 해줘라. 10억을 주고 보석해주고 감형해주고. 그래서 답장을 안 하셨어요? 예, 저는 한 번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하고 연락은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김용판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 박철민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황인데요. 이번 논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방송 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제 캠프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합류를 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뭐 후원회장을 맡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무게감 있게 원팀이 꾸려져서 본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호남의 어떤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원팀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호남 지지율은 수도권 지지율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서울 수도권 민심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예.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팀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또 윤석열 후보 진영하고 또 대비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중도층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호남 민심이 대충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쯤에 비슷하게는 가야 되고 생각보다 수도권 쪽에서 부동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 좀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영남권 후보를 뽑으면서도 호남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되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은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에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예.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 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뭐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이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좀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또 가족들,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네. 강하게 반박하네요. 100% 거짓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자꾸 대선이 비호감으로 치러지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네거티브 전략을 짜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신호탄이 되는 게 지난주 일요일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민주당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를 보면 알아요. 딱 2줄 정도밖에 안 되는 논평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이게 진심이길 바란다. 요것만 딱 얘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든지 공격을 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펼치지 않았다는 그전에는 거예요. 계속 자료를 쏟아내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공격하는 사람이든 공격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양쪽 다 비호감이 돼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거판이 기울어져 있다가 이제 평평해졌다. 그러니까 조금 압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정책 공약을 통해서 후보의 호감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또 이것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보통 선거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경우에는 열세 있는 후보가 보통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서가는 후보의 어떤 비호감도를 떨어뜨려서 아예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네거티브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지지자들, 투표할 만한 사람들이 이 후보 정말 찍기 싫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안 오지만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네거티브를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열세 있는 후보가 주로 공세를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공보단장 최고위원이 갈등을 했었던 그 배경에도 네거티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우리 네거티브 당내에서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나는 빠져나와서 아예 다른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장면을 하나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당은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마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제 전두환 발언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를 좀 정리를 해갖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평가 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은 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태도밖에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국민들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해명할 때 남 탓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 사람은 왜 가만두고 나만 그래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만약에 적극적 옹호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 호남 여론이 윤석열 후보가 한테 거세게 반발하는 여론이 쏟아졌던 것보다 아마 더 혹독했을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호남인들의 트라우마가 적게 생긴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건 자기의 발언이 오히려 좀 더 낫다. 이걸 비교 우위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전략처럼 보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오늘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저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부적절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서 호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좀 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오히려 뒷말을 남기면서 더 오히려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김건희 씨 문제 관련돼서 해명하거나 뭐 이거 관행이라고 얘기했다거나 이러면서 한 10일 동안 계속 혼란상이 벌어졌던 거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네거티브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건 뭐 정책 대결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 대결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려야 되는데 두 후보가 토론회 개최를 놓고 묘하게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어서 딱 어느 쪽을 갖다 참 편들기도 애매하지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뭐.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빨리 합시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은 대장동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은 3번이잖아요. 3번.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지상파가 주최해서 토론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상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론하자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토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토론을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자신 없는 것,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이런 후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부각하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토론 나가면 돼요. 나가면요 이재명 후보가 막 공격을 했다고 치죠. 윤석열 후보가 그거 적당히 잘 받아 넘겨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과거 전례도 그래요. 한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동정 여론이 생겨요. 그럼 그걸 얼마든지 받아 쳐줄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자 능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애당초에 저 사람은 토론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나 토론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수세적이고 뭔가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나오면 얼마든지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 될까 봐 걱정돼서 안 나온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려면 선대위가 빨리 자리를 잡고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주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힘입어서 토론에서 좀만 분발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보통 뭐 한 몇십 회 하기도 했고 십몇 회, 한 20여 회 정도는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그렇죠. 17회 정도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대선 토론이 확 없어지면 그것도 국민들은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지? 선거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후보 TV 토론 보는 재미들 국민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후보를 직접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후보하고 악수할 만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고요. 늘 군중들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럼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TV 토론이라는 게 효과면으로 보면요. 자기 지지층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누굴 찍을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지지층이냐 아니냐 가지고 조금 갈려요. 그러니까 찍을까 말까? 내 이 후보 지금 지지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TV 토론이. TV 토론의 역할은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51대 49게임, 49대 51게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몇 퍼센트가 후보 당락을 가를 수 있잖아요. TV 토론이 중요한데 그걸 자꾸 기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두 후보가 네거티브에 아직도 빠져 있어서 제대로 나오질 못하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제3지대 후보들은 전혀 얼굴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위태위태한 이슈가 항상 국방과 외교 안보 쪽에서 약간씩 저까지 가도 되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고 뭐 젊은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외교적으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대통령 후보로서의 발언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뭐 논리상으로 먼저 윤석열 후보 발언을 소개해드리면요. 한미일 공조가 튼튼했을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도 한국 싫어하고 한국 사람도 중국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맥락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일 공조가 튼튼했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드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한령 내리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 막 무시하고 다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감정이 나빠진 거는 사드 배치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빠졌고 오히려 최근에는 작년에도 아마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한한령 다 풀린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중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문호 다시 개방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이 한국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신문에서 나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한중간에 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외교 관계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해는 다를 수 있는데 마치 국민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썩 좋아 보이는 발언이 아닌데 왜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을까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옆에서 코치하고 발언을 할 만한 내용들을 가다듬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좀 약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위태위태합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늘 나올 때 가장 이제 보수 유권자들 쪽에 기울어져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흔히 데일리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도덕성이 제일 안 좋은 후보는 누구냐? 이재명 후보다. 제목을 크게 뽑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렸더구만요. 그러니까 항상 앞섰던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아마 제목을 그렇게 못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이건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초조할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자동응답 조사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는 표집하는 방식에 따른 어떤 것이 정확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표집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도나 진보 쪽 성향의 표집이 조금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 ARS 조사는 보수 성향의 표집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도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 하나로 수렴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ARS하고 전화 면접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론이 한쪽으로 수렴되면서 지금 여론조사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당혹스럽다고 한다 그러면 뭐 도덕적이지 않은 후보 이걸 뭐 제목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뽑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뭐랄까 비도덕적인 면들이 많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높게 나오겠습니까? 결국 비호감도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더 지지율은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도 윤석열 후보한테 선뜻 표를 주지 못하는 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이니까 그건 역시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마음을 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좀 열고 대화를 하고 다시 대표로서 뭔가 캠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을 하나로 지금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가 원한다면 요청한다면 너 선대에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평론가 얘기 언급하다가 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초선 의원 총회도 한다고 얘기했다가 끝장 토론한다는 얘기 있다가 오늘 또 안 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가면
누가 선거 책임이다,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냥 공멸해 버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대위를 지금 다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주 내로 선대위 재편할 때 그때 이준석 대표 자리를 다시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 안팎의 인사들이 점점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뭔가 국민의힘 이제 선대위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실 이거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1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도 같이 결부돼 있는 거여서 좀 잘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번역자로 참여한 책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김 씨가 이 책의 역자 소개에 적은 이력과 같은 해 겸임교수 지원서에 담은 이력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운수 PD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동 번역에 참여한 책입니다. 2006년 3월 출판됐는데 역자 소개에 나온 김 씨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H컬처 테크놀로지 기획이사 근무 경력이 2004년부터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공개된 김 씨의 수원여대 제출 이력서에는 이 회사 재직 시작 시점이 이보다 앞선 2003년 12월로 적혀 있습니다. 책 발간 9개월 뒤 무슨 이유에선지 회사 근무 경력을 앞당긴 겁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6년 6월 폴리텍 대학 겸임교수 지원에 낸 이력서에는 재직 기간을 2005년부터로 적었습니다. 책 출판과 앞서 언급한 두 대학의 겸임교수 지원이 모두 한 해에 이루어졌는데 같은 회사 근무 경력은 그때그때 달랐던 겁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된 이 회사 설립일은 2004년 11월. 회사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회사 설립일은 2004년 11월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여대 제출 이력서를 보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회사에서 일한 셈입니다. 때문에 겸임교수 지원에 필요한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이력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씨의 대국민 사과 뒤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회사에서 2003년부터 재직했다는 이력은 허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 설립일 이전 기획 단계부터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일했고 설립 뒤 정식 합류해 계속 근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회사 정식 설립 이전서부터 근무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재직증명서에 나온 한자 오류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주소나 성명, 직위 등 기초적인 한자 표기조차 잘못돼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로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에 사과하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건은 고의성 입증과 공소시효 경과 여부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생 실습은 정교사 경력으로 여겨지는 중학교 근무로 6개월짜리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는 일반 대학원인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됐고 대상을 받았다던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엔 김 씨 이름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찍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 명으로 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독님은 다 줄줄이 다 들어가요. 10명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초중고 대학교의 재직 이력, 수상 실적까지 전방위로 제기된 의혹들에 김 씨 측은 부정확한 표기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허위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에 적은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이력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김 씨가 수차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로 실제 급여를 받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김 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라는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둘 다 7년인데 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된 시점인 이력서 제출 시점으로 보면 김 씨가 국민대 교원에 지원한 2014년 기준으론 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일부 여건에선 매학기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 허위 이력이 적힌 서류가 다시 제출됐다면 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 후보와 함께 고발당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된 뒤 당선,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는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연루돼 있는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민생 관련 시민 단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뭐 한두 건 실수한 게 아니고 뭐 10여 건이 훨씬 넘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사기죄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의 고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기죄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기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바로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중간 과정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취업을 해서 취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실제로 뭐 일을 하지 않으면 코도 만약에 거기서부터 재물을 얻었다라면 그러니까 급여를 받았다라면 명백하게 사기로 가깝게 되지만 중간에 이제 급여를 실제로 받는 만큼의 일을 했다라면 그 일 자체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좀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허위 경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사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허위 경력이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자문회의 같은 거 참석하고 하는 것도 일은 일 아닙니까? 일을 수행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일을 했죠. 그 대가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허위라면 허위 때문에 허위 덕분에 참석한 거지만 그게 바로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은 뭐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 이제 다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그보다도 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아직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물론 이제 고발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어떤 혐의 사실들이 있다라면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바로 소환 조사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관련자들은 뭐 다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곳에 협찬이 뭔가 남편의 후광으로 특혜를 더 입은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도 있는데 이게 과연 혐의 적용이 가능하냐 아마 무혐의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보도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게 제가 아까 경찰 조사도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조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미 이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계좌를 통째로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계좌를 맡겨서 그 사람이 그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그 계좌를 맡긴 사람을 아무런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게다가 두 개의 사안,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라는 것과 또 코바나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협찬한 부분에 공통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또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주가 조작 말고도 이 도이치모터스와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혹시 이건 특혜가 아닌가 싶을 만큼 뭐 일반적인 시중의 매매 가격보다도 더 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물론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 구속돼서 넘겨진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 계좌 자료들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한 번도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무혐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일까라는 부분은 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 무혐의로 자꾸 전망을 해보는 것은 말씀하신 권오수 회장의 이제 영장이나 또는 공소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김건희 씨 이름은 아예 다 빠져 있으니까 그건 뭐 전혀 관련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혐의 없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소장을 보더라도 지금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기업의 회장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른바 선수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기용했던 것도 본인이었고 주식을 뭐 싸게 사도록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회사의 내부 정보 같은 걸 외부에 알려줬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전체 범행에 있어서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그 큰 판을 운영했던 사람이 권오수 회장이지만 여기에 이제 재료를 제공한 셈인 거거든요. 뭐 비유상으로 들자면 범죄에 있어서 도구를 제공한 셈인데 그 도구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없어도 재판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 이것만 가지고 부자가 더 할지라도 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만 뭐 어떻게 보면 2년이라면 2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과연 없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홍계 법무부 장관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칙적인 표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무부서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박홍계 장관뿐만 아니라 지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게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던가요? 일단? 글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박으로 안 느끼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검찰총장은 또 모르겠죠. 뭐 굉장히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시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권한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현 정권 내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을 이미 이제 정권 차원에서 강조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시국이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일종의 견제구처럼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소환 조사도 없이 끝내는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놓여 있는 좀 굉장히 뭐 묘한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설령 조사를 했었을 때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라면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라면 또 현재 이제 여권으로부터 어찌 보면 검찰이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야권의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움직이는 폭이 좀 좁아서 저렇게 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결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기된 의혹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김건희 씨가 남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재판을 통해서 돌려주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또 안 돌려줘서 도대체 김건희 씨가 재산이 다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경에 4명의 원고로부터 주식과 관련된 금액에 있어서 지급해야 될 약속한 금액이 있어서 약정금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있었고 8,500만 원이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법정 특수이자에 대해서 연 2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채권자들이 이럴 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어떻게 법원 판결을 받는 다음에는 압류를 하게 되면 주요 시중 은행들 5개 정도를 골라서 왜냐하면 이제 8,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래서 주요 은행들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중단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금원이 있으면 바로 통장에서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담을 느껴서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채권자들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채권자들이 압류의 절차에 들어가 보니까 시중은행에 입금된 내역이 없었다라는 거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란 게 조그만 은행들 다른 또 제2금융권에다 넣어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건 뭐 그냥 뭐 어떤 의혹이라기보다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보통의 뭐 사업을 하건 간에 뭐 자산이 지금 현재로 2017년 이후로 신고된 내역을 받아 50억 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시중은행에 금융권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분명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만은 맞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뭐 지금 알 수가 아무로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법원에다가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혀달라고 강제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른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더니 그때 와서 그러면 이거를 내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니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 지급을 했다는데 이미 2013년도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자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한 1,500억 뭐 만 원 가량을 더 지급해 가면서도 시간을 벌었던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김건희 씨의 당시에 자력을 벌었을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거 뭐 추측도 잘 안 되는 게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그때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간부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찰 간부의 가족이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흔히 생각해보는 걸로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소하는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을 검찰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끔 하는 상황이었다는 일단 거죠. 돈은 다 돌려줬습니다. 돈은 다 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수유리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뒤로 가게의 간판이 다 꺼져 있는 모습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후 5시부터 소등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잠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곳 골목에 있는 점포들 대부분이 노출된 간판이나 입간판을 모두 끈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연말을 맞아 네온사인 불빛 등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인데요. 현재는 소등 시위로 인해서 분위기가 축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연말 분위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잠깐 상권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등 시위 어떻게 나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이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영업시간 9시 제한과 인원 4인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영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간판 불을 끄게 되면 영업이 안 되는데 모든 상인들이 간판 불을 끄고 이런 그 어려운 단계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정부 경기 기관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지침을 따르는 데 대한 어려움으로 소등 시위에 나섰다라는 말씀이신데 매출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상가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 영업 손실이 70%에 달하는 그 손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그 터널 속에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 이 심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상인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부 기관한테 우리가 모든 우리 마음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 타격이 한 70% 정도 있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것 수유리 먹자골목의 경우 10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어제 60여 곳의 점포가 소등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오늘도 더 많은 80에서 90여 개 점포가 이렇게 불을 끄고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영업을 하면 매출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연말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먹자 골목의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 영업 매출을 잠깐 회복했다가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식당이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30여 곳의 점포가 문을 아예 닫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 회복을 위해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밤 9시면 문을 닫다 보니 연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인원 제한도 4명으로 걸려 있다 보니 단체 손님도 받질 못해서 100만 원의 보상금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영업시간 연장이나 인원 제한 완화 등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에서 25만 곳의 자영업 점포들이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 자영업촉연대는 이번 소등 시위에 이어 오는 4일 집단 휴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모여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총연대 측은 계속해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모든 정부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이른바 정책 불복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유리 먹자골목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40% 넘게 곤두박질쳤고 부채 총액은 5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수는 87만 명이 줄었는데요. 한 달 평균 7만 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상가 세입자를 구한다는 안내판이 거리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선 손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막 20만 원, 10만 원까지 판 적도 있고요. 손님이 아예 안 온 적도 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하고 했는데 와 이거는 이번에 또 그랬을 때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폭락했습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 원으로 1년 전 3,300만 원보다 1,400만 원 줄었습니다.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간 겁니다. 특히 공연이나 스포츠, 여행 관련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도 타격을 받아 대유행과 반복된 영업 제한의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빚은 늘어나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돈을 빌렸고 부채 총액도 1년 전보다 47조 7천억 원,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어려워지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줄였습니다.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87만 명,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매달 7만 명 넘게 해고된 셈입니다. 더 쓰게 되면 제 돈을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제 돈을 넣어서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에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3만 개 증가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도 받으려 폐업을 미룬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큰 거는 손실보상에서의 지원책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한 상환에 대한 부담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급을 꼽았고 방역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의 영향 등으로 4주 만에 4천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열흘 안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341명 줄어든 3,865명. 신규 환자가 3,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주말 한파로 검사 건수가 감소했고 백신 3차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방역 패스 확대, 강력한 거리 두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행 수준은 감소세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면서 8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행 수준 자체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아직 위중증 환자 감소까지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감소는 5에서 10일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병상 확충이 이뤄지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특히 병상 대기자는 한때 1000명이 훨씬 넘다가 단 9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국은 현재 유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지표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이달 1주차 35%에서 이제 2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 확진자 비중도 11월 3주차에는 31.4%에 달했지만 최근 26.9%까지 감소해 앞으로 중환자가 줄어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환자 급증과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진단 시약을 현장에 도입해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 한 달 만에 전 세계 확진자는 34% 넘게 늘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빠르게 우세종이 될 만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역학 결과들을 보면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입원율 또는 사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의 발생이나 전부 치명률, 입원율은 굉장히 낮아요. 국내 우세종은 아직 델타 변이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검출률은 1.8%에 그칩니다. 하지만 해외 확산세를 보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져 확진자가 급증하면 치명률이 낮더라도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감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고령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수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증 환자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이라든지 병상 효율화 문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료 대응 여력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오미크론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해 확산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 판별이 가능한 PCR 시약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합니다. 그동안 유전체 분석으로 최대 5일이 걸렸던 확인 시간이 3-4시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 시약을 개발하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국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가 80%에 달하는 백신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처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내년 2월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백신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시행일인 내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넘기는 대상자는 모두 562만 명. 정부는 방역 패스가 유효한 경우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란 음성 안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와 쉽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접종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방역 패스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주 한 주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지났어도 추가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로부터 즉시 방역 패스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돼 있는 일부 현장 의견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 내 조율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늘면서 1차 접종률은 71.1%로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1살 이하에서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면 미접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확진 환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고 놀이기구와 건물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졌습니다. 지난 19일 원생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5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일단은 놀이시설이고 뭐고 사람들이 몰만한데 다 폐쇄시켰죠. 뭐 헬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실인가 죄다 폐쇄. 서울의 다른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대상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에서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27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전주보다 3배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감염 추세가 가파릅니다. 지난주 6세 이하 아이들은 10만 명당 확진 환자 수가 19명에 육박해 한 달 전보다 2배가량 늘었고 7에서 12세에선 21명을 넘으며 7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12세 미만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접종 이 소년군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연히 백신을 맞히겠다는 부모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완강한 거부의 목소리도 만만찮았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코로나 백신 안 맞힐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강하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영유아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충분한 어떤 검토나 이런 거 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이 맞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애들한테 시험적으로 맞추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접종 동향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조만간 12세 미만으로 접종을 확대할지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한 기자가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피고인을 인터뷰해갖고 오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회사에서 기다리는데 AP통신이 먼저 떴습니다. 전기가 끊겨갖고 깜깜해져가지고 피고인은 계속 잠만 자다가 집에 돌아갔다. 근데 기자가 돌아왔는데 바로 인터뷰 기사를 딱 써서 내는 겁니다. 부장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만약 그 친구가 깨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취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을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자, 존 호헨버그의 유명한 저널리즘 교과서에 실려있는 예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역사적인 변명도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레이 망고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소렌슨이라는 사람이 증언한 베트남에서의 고문과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다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에는 가깝지 않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이야기는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이죠. 미국의 이야기였는데 어제 국내 언론에도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동아일보가 200만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 인터뷰를 당한 사람의 고발인데 모든 문장이 다 기자님이 창작을 하셨습니다. 지난 6일에 이 신문이 최저임금 10,000원에 찬성하는 노동자와 반대하는 자영업자를 둘을 인터뷰해서 나란히 실었던 기사인데 인터뷰 당사자가 모든 자기가 한 얘기는 다 기자가 마음대로 고쳤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박모 씨의 신분부터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의 시간 선택제 근무로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박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계속 낙방만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때마다 지원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다. 자, 취재원의 신분과 경력을 조작하고 발언을 창작하는 언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저널리즘에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거짓과 혼돈으로부터 진실을 가려내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과 진실만이 인터뷰에 담겨야 되고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정말 그 인물이거나 아니면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영상 재판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활용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정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은 있는데 피고인석은 비어 있습니다. 대신 하늘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타납니다. 형사소송법 72조의 2항의 제2항에 따라서 영상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신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 절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겁니다. 구속 전 청문 절차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을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불러서 진행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도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에서도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건강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때 시설 안에서 원격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도 영상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 역시 영상재판으로 구속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영상재판 빈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무단 녹화 등 우려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과 녹화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영상재판의 빈틈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전 유성구를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수소가스를 운반하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이어 발생한 폭발음과 불기둥에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까만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차량에서는 빨간 불기둥이 무섭게 치솟아 오릅니다. 현장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도 잇따랐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가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펑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기둥이 솟으면서 대전 유성구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던 수소가스 수송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 곧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과열로 불이 난 거로 추정되는데 타이어가 터지면서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수소 탱크가 손상되지는 않았고
불기둥은 브레이크 제동용 압축 공기가 누출되면서 생긴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근처 도로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지난 2019년 5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국방연구소 근처여서 시민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방서에는 화재 관련 신고가 4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2년 전에 이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런 폭발음이 터지고 나니까 주민들, 아주머니들 막 이런 분들 놀라셔가지고 막 뛰어다니시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불기둥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에 있었죠. 대선 후보를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일단 고발을 했는데 심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확인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192님이 김진태 전 의원은 검사까지 한 사람이 심증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까? 검사 때도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0941님, 대통령 후보가 공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223님도 토론을 안 하면 여야 후보의 정책과 기본 자질 등을 무엇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